반갑습니다. 네. 김홍신이 건네는 말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갈 달팽이 낭독회의 일원인 안성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바깥이 날씨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덥더라고요. 저처럼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에어컨 바람 아래서 시원하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너무 춥다 하시면 손을 잠깐 들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설득해 볼게요. 정말 추우세요? 저희 그래도 정말 다행인 마음을 제가 담아서 제가 오늘은 좀 독특하게 김홍신 문학관의 로고처럼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자, 김홍신 문학관의 로고에는 이제 두 가지 색깔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검정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와 검정색 동그라미예요. 빨간색 동그라미는요, 김홍신 선생님의 작품 속 언어 속에 서려 있는 그의 창작 혼은 피 한 방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검정색은요, 그 결실로서 문학을 나타내는 잉크 한 방울이라고 합니다. 되게 뜻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낭독회를 준비하기 전에는 김홍신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벼락치기죠. 벼락치기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김홍신 선생님께서 작품 지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1층에도 있는데 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몸속에 피를 찍어 내 목소리를 낭자하게 남겨두려는 몸부림이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거 어떡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아 했는데 막상 만났던 선생님의 작품들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떨 때는 인생 선배가 나를 만나주면서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또 어떤 날은 동생이, 네, 인생을 같이 살아나가는 친구가 정말 장난기 많은 목소리로 야, 나 여기 있어 하는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김홍신이 건네는 말에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오롯이 건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저희는요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약 1시간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 낭독 시간을 나눌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그리고 이제 저희 인사를 건네는 말로 서희정 성우님께서 신앙송으로 이 시간 열어주실 거고요. 저희 에세이, 저희 달팽이 낭독팀이 지혜와 또 배움과 인생을 건네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추억을 나누는 소설팀이 함께 하고요. 마지막 신앙송으로 이용수 선생님께서 오늘의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핸드폰을 모으며, 네, 아니면 진동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청하는 귀. 지금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지 뭐예요? 네. 제 말씀을 잘 듣고 계셨으면 바로 맞추실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좀 독특하게 김홍신 문학관의 로고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자, 김홍신 문학관에 두 가지 색의 그 동그라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색과 무슨 색이었을까요? 바로 제일 먼저 주셨던 파란색. 네, 어머니 무슨 색이었죠? 빨간 검정. 네, 붉은색과 검은색입니다. 붉은색, 검은색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갈게요. 찾아가는 서비스.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앞에 창을 펴주시겠어요? 네. 자, 김홍신 선생님의 신간이 겪어보면 안다라는 책이고요. 맨 앞쪽에 보면 김홍신 선생님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덕분에 선생님 자택에 가서 2층을 올라가서 사인하시는 것과 도장 찍는 것까지 다 봤어요. 정품 인증. 네.
자, 이외에도 두 분의 경청자를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자, 앞에 계시는 서희정 성우님과 이용순 성우님께서 네,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그 두 분에 들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간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건네는 서희정 선생님의 낭독으로 신앙송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바람 소리 김홍식. 하늘에게 어찌 산란이냐 물었더니 대나무처럼 산란해요. 대나무는 가늘고 길어도 쓰러지지 않지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어서 그렇다더라. 인생의 고비가 마디요. 속을 비우는 건 마음 내려놓는 거라네요. 대나무에게 어찌 산란이냐 물었더니 바람처럼 산란해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지요. 걸림이 없고 자유로워서 그렇다더라.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리고 하늘도 웃는다네. 자박자박 걸어요. 거리에서 만난 스승. 어느 날 약속 장소로 가다가 나는 참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지하철 입구에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거지 앞에 요즘 보기 드문 10원짜리와 50원짜리 동전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합해봐야 1,000원 남짓 돼 보였다. 지나가던 여성이 1,000원권 지폐를 놓고 가자 거지는 얼른 지폐를 안주머니에 넣어버렸다. 돈이 없는 척해야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내 지갑을 열었다. 5,000원짜리는 좀 많은 것 같아 5,000원짜리는 좀 많은 것 같아 한 장밖에 없는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고 앉아있는 거지에게 다가갔다. 그때 내 앞을 걸어가던 여성이 1,000원짜리 한 장을 거지 앞에 놓더니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출렁거렸고 부끄러웠다. 거지에게 돈을 주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거지에게 두 손 모으고 절을 해본 적은 없었다. 더러
거지가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이면 가볍게 두 손을 모은 적은 있지만 거지에게 고개 숙여 절을 해본 적은 없었다. 나도 그 여성처럼 1,000원을 거지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했다. 다음 순간 나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준 그 여성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저만치 또박또박 걸어가는 여성을 빠른 걸음으로 앞질러 그녀 앞에 멈춰섰다. 인상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인사를 했다. 그녀는 멈칫하더니 TV에서 나를 보았다며 팬이라고 했다. 나는 따라온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쓴 책을 한 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인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그녀는 곱게 웃었다.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말씀만으로도 저는 이미 선생님께서 주신 책을 받았습니다. 책은 지인분께 드리시고 저는 서점에 가는 길이니 꼭 사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스승께 배운 대로 절을 잘할 뿐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두 손을 모았다. 우리의 만남은 짧은 만남은 그것뿐이었다. 이름도 모르고 길에서 다시 마주쳐도 기억할 수 없겠지만 그날 밤 내 창작 노트에는 그녀가 내 스승이 되었다. 돌아보니 절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 절을 한 세월은 비교적 짧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냥 절을 잘하는 사람으로 잘 살자는 다짐을 했다. 예부터 눈을 바로 뜨고 마음을 모으면 도처에 스승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동안 거지에게 적선하며 베풀거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녀는 적선하며 거지에게 두 손 모아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도 배운 대로 그냥 절을 잘할 뿐이라는 겸손을 내게 가르쳤다. 거지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인격이라면 살아오면서 얼마나 넉넉하게 마음을 베풀고 나누었을까. 나는 주례를 잘 맞지 않는 편이다.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내가 주례를 선 부부들이 모두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소식을 들었기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내 능력 때문에 그리 된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기록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 얼마 전에 언론사 사장댁의 혼사에 주례를 서게 되었다. 주례사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례를 할 때마다 정성껏 주례사를 새로 쓰고는 했다. 본주와 하객들에게 주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으쓱해하며 글쟁이가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정성 들여 쓴 주례사에 대해 좋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주례사보다 내가 주례석에 올라서 먼저 한 이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다고 했다. 그대들은 내 스승입니다. 주례를 승낙한 날부터 다쳐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며 사건 사고에 휘말려도 안 되기에 몸조심 마음조심을 해서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었으니 정녕 내 스승입니다. 그래서 목욕제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나의 스승처럼 살아주세요. 도처에 스승이 있다면 나 또한 남들에게 스승처럼 살아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것이다. 내가 유심히 사람들을 눈여겨보듯 그들도 내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사람답게 사는 게 참 쉽지 않다. 그걸 알아차린 것만도 큰 공부를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사용 설명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종이가 한 장 놓여 있다면 그 안에 빼곡히 채웠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름, 나이, 주소, 성별,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학력, 고향, 경력 정도를 밝히고 나면 다음엔 그다지 쓸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생김새나 겉모습, 일상적인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근원과 본질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길 원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입니다. 육신은 해부하면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지만 영혼은 해부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있을까요? 아마도 명답은 있을지언정 정답은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얼굴을 감출 수 있다면 스스로 서로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큰 종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력, 가족사항 등을 주저리 써서 붙이고 다녀야만 겨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도 국가공인기관에서 부동산 가격을 측정하듯 사람마다 가격을 매겨 가슴에 달고 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굴부터 볼까요? 가격표부터 확인할까요? 사람의 가치가 다 똑같이 다를 리 있겠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람마다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듯이 사회적 가치면에서 판단하면 서로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격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가격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주눅이 들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갈등에 시달리곤 합니다. 성적 상위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문계열 출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등감을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외국의 명문대학 출신이나 의학계열 또는 사법고시 합격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의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가창력이나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비춰지는 외모가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등감이 비롯되는 듯합니다. 결국 열등감이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갈등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적 가격이 낮다고 여기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권력, 명예, 재물, 인물, 학연, 지연, 가족 등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낮춰보고 주눅이 들거나 보잘것없다고 자탄하곤 합니다. 진정 당신은 가격이 낮을까요? 지금 나의 가치는 과연 얼마쯤일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낮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묻지는 마시고 그냥 속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어쨌다고.
대북본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29살의 여성 김수영 씨는 등반 5일째인 2010년 12월 31일 오전 8시에 킬리만자로 정상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시골 마을회관 쪽방에 얹혀 살던 그녀는 공사판을 전전하는 아버지의 술주정에 죽고만 싶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왕따였고 중학교 때는 문제아였기에 결국 중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소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음을 다져먹고 검정고시로 실업계 고교를 겨우 마치고 스스로 학비를 걸어 대학에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취업했는데 그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뒤 그녀는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 말고 내가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자고 결심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73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3분의 1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나머지 3분의 1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꼭 해보기로 결심한 73가지 꿈 중에 34번째가 바로 킬리만자로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말해주는 아주 담대한 대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다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학벌이 안 좋다고 한숨을 쉬는데 그녀는 먼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아요.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준비를 하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완벽한 상황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녀가 인생이 길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 인생을 갈고 닦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내 인생에 대해 핑계대지 말라는 채찍 같은 것입니다. 젊은 열정을 아낌없이 터뜨리는 그녀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오프라 윈프리를 연상했습니다. 그녀는 궁핍한 환경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주변의 흑인 남자들에게 놀이객감이 되었으며 14살에 사생아를 낳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가수도 배우도 아니면서 미국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인물이 뛰어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었으며 거기다 흑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끔찍한 과거에 대해 딱 한마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실현을 딛고 일어서면 모두 근사한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실현에 굴복하게 되면 실패한 일생일 뿐입니다. 김수영 씨의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라는 말과 오프라 윈프리의 그게 뭐 어쨌다고 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인생에서는 도전, 모험, 배짱이 모두 동의어입니다. 더구나 젊은이는 저지르고 대들고 도전하는 사람이어야지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시장 악동일기 기찻길 옆에는 꼬마들이 된통 많았다. 입신건 동네 청년들은
새벽 기차의 화통 소리에 선잠 깬 어른들이 괜히 이부자락 펄럭여가며 애새끼만 퍼질러 놨다고 했다. 그러나 그건 청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다. 꼬마들이 신통사나운 말썽꾸러기들이긴 했지만 토끼 새끼처럼 얼렁뚱땅 태어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어머니의 배꼽을 통해 나온 애들이었다. 그런데 나는 기차 활동 소리 때문에 얼렁뚱땅 태어난 놈보다도 더 피맺힌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색감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나는 여학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엄마, 날 누가 낳았어? 내가 낳지 누가 낳아? 어디서 낳았어? 배꼽으로. 어머니는 언제고 주저하는 법 없이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어머니의 말이 반쯤은 거짓말일 거라고 믿었다. 아빠가 기차 활동 소리 때문에 놀라서 일어나진 않았어? 아빠는 기차 활동 무서워하지 않아? 그까짓 걸 왜 무서워해? 이런 내 질문과 어머니의 대답은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 그래서 내 어린 가슴에도 내가 분명히 어머니 배꼽으로 태어난 정상적인 아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무리 내가 어머니 배꼽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주장해도 어른들은 여전히 나를 색감 다리 밑에서 주워다 키운 동양아치들이나 사는 그런 더러운 곳에서 주워온 놈 취급을 했다. 입신 건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 아버지는 가위를 쩔그럭거리며 다니는 공보딱지 엿장수 영감이거나 굴뚝 청소하러 다니는 먹물 영감, 땡장이 박씨, 외파리 동양아치, 철도 건너에 사는 고추 따위였다. 거기에 대면 우리 어머니는 더 형편 무인지경이었다. 사거리에서 교통순경처럼 팔 흔들며 춤추는 미친년이기도 했고 공설시장 모퉁이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할마씨이기도 했다. 떡장수 아줌마나 미나리밭에서 코 박고 죽은 동양아치, 채소장수 째보 아줌마, 남의 건 채뜨려 먹고 사는 삼십머거리 따위였다. 어른들이 이 가련한 꼬마에게 그처럼 악감을 퍼붓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대개 나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한테 피해를 입는다는 게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기찻길 옆 동네의 왕초였다. 꼬마치고 나한테 코피 터지지 않은 애가 없었다. 그 시절만 해도 검정고무신 짝으로 먼저 콧잔등을 후려쳐서 코피만 쏟게 해버리면 이기는 때였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건 아니었다. 나 같은 꼬맹이는 상대방에게 맞아 코피가 나면 그 코피를 손바닥 가득 묻혀서 땅바닥에 쓱쓱 문대어 모래가 잔뜩 묻은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까기를 올려붙이고 만다. 그렇게 되면 녀석의 골대기에는 내 귀여운 손자국이 닷새쯤 남아있게 되고 녀석은 그때부터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치고 패고 물고 핥히는 어른들의 그 악받치는 싸움질. 못된 것은 죄다 동원해서 싸움의 모범답안이나 만들려는 것 같은 그런 치사한 어른들과 다른 점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터무니없이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될 거라고 믿었다. 그 당시에 이미 별을 7개나 달고 다녔으니까 비록 미군들이 버린 깡통을 오려붙인 것이긴 했지만 사실 나는 왕국을 세워서 황제가 되고 싶었지만 이 나라에 그런 제도가 없었고 황제학교나 왕초학교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 녀석 한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저 귀를 봐요. 저런 쪽밖에는 난생 처음입니다.
아주머니는 태우짜리 않게 생겼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이 손가락으로 장을 지지겠습니다. 부처님도 저 아이를 보면 화들짝 놀랄 겁니다. 소문내지 말고 키우시오. 인물은 소문내서 키우면 꺾입니다. 멋대로 키워도 큰 인물감입니다. 그때 가서 내 말이 맞으면 이 객승을 잊지나 말아주시오. 그러면서 중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다. 나는 다듬이돌 위에 앉아서 그 중에 번질거리는 머리에다 고무총을 쏘고 싶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그까지 대통령은 하기 싫어. 내가 큰 소리로 보리매어 외친 소리였다. 어머니는 후다닥 뒤줄을 열고 양은 그릇으로 하나 가득 쌀을 퍼내어 중에게 공손하게 내밀었다. 태우가 주신 이 공양은 부처님께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은 또 한 번 합장을 하고 돌아섰다. 어머니도 합장을 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번쩍 안았다. 넌 커서 뭐가 될래? 어머니의 그런 기쁨에 떠는 모습을 그때 이후에 단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다. 망쳐. 사실 난 그때 하느님이라고 대답할 생각이었지만 어머니의 들뜬 표정 앞에 그처럼 엄청난 인물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너는 대장이다. 누구한테든 져선 안 돼. 이겨야 된다.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넌 대장이야. 아무도 널 이길 수 없어. 넌 왕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알았지? 힘으로 안 되면 물어 뜯어서라도 이겨야 돼.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알았지? 넌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내가 꼬마 대장이 되는 데에는 우리 어머니의 한많은 투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꼬마들을 괜히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검정고무 신짝을 휘둘러내도 어머니는 나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애들이 뭘 알아요? 지들끼리 투닥거리는 걸 가지고 뭘 어른이 나서고 그래요? 애들이랑 싸우며 크는 거지요 뭐. 네 집 자식은 뭐 싸 많고 큰답니까? 치료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분하시면 우리 총찬이를 되게 아드님 보고 패주라고 하세요. 애들 쌈질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누군 뭐 남의 자식이라고 안 귀여운 줄 아세요? 어머니는 매일 이런 식의 말싸움을 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총찬이한테 맞고 들어오니 이거 어디 속상해서 살겠어요? 정도가 있어야지요. 어머니가 좀 다스려야지. 그냥 뻗대고 그러시면 이 동네에서 애 키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인네들 데리고도 대충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부지깽이를 들고 나를 향해 돌진하곤 했다. 이놈 자식! 이 나쁜 자식! 그럴래? 안 그럴래? 어머니는 죄 없는 방바닥을 마구 때렸다. 나는 희죽희죽 웃으며 그런 어머니의 연극에 걸맞게 굴었다. 다시는 안 그래요. 안 그럴게요. 아이고 그만 때려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 정도였다. 그걸로써 어머니와 내 연극은 끝이다. 나는 기찻길 옆에 사는 화통소리에 얼렁뚱땅 태어난 녀석들의 왕초가 되었다. 어머니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내 부하들은 모두 깡통으로 오려붙인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누룽지를 갖다 바치는 횟수나 눈깔사탕 들고 오는 횟수, 책가방 들어다주는 횟수, 수영하러 가서 옷 지켜주거나 참외서리에다 바치는 횟수 따위, 더러는 숙제 대신해주는 따위로 녀석들의 계급장은 오르락내리락했다. 내게 잘만 보이면 1등병에서 하루아침에 별을 8개나 달 수도 있었고 잘못 보이면 형편없이 강등되기 일쑤였다. 기찻길 옆 동네라고 해서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착각일 것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계집애거나 상관없이 상급자에겐 무조건 경례를 해야 했고 상관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라야 했다. 어른들처럼 시시하게 항명을 한다든지
뒷구멍으로 욕을 한다든지 조접스럽게 투서질이나 모함 같은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 숨바꼭질할 때도 왕초는 찾아내서는 안 되었다. 깡통차기나 집뺏기 놀이나 사닥다리 놀이에서도 왕초는 술래가 될 수 없었다. 왕초는 딱지치기나 구슬치기에서도 늘 따야만 했다. 왕초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법이었다. 부하들은 총알이 핑핑 나는 훈련소 사격장에서 탄피를 파오기도 했고 불발폭탄을 캐다가 엿장수에게 팔아 돈을 가져와야만 했다. 나는 그런 황제였다. 이를테면 나는 사설왕국의 황제였다. 그런 나도 결국 왕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 서게 되었다. 그건 내 친구이면서 언제나 계급이 낮은 내 부하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는 내 아저씨뻘 되는 소년이기도 했다. 교각이 5칸이나 되는 철교 아래에는 물결 깊은 구간이 있었다. 그 철교를 누가 먼저 건너뛰는가? 기차가 어디쯤 왔을 때 철교를 건너뛰는가? 레일 위에 누워서 기차가 달려올 때 누가 제일 늦게 일어나는가? 철교의 침묵 끝에서 누가 물구나무를 가장 오래 서는가 따위의 시합을 일주일에 한 번쯤 시키곤 했다. 나는 내 부하들에게 담력을 키우는 훈련을 부단하게 시켰던 것이다. 훌륭한 왕초 밑에 허약한 부하 없는 법이니까. 소녀는 그날도 첫 도전에 실패하여 계급이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소녀는 재도전을 했다. 계급이 낮으면 하루 종일 그놈의 상급자의 심부름과 누룽지 수발과 알밤셀에 술래 따위에 시달리기 때문에 소녀는 재도전했던 것이다. 소녀는 오랫동안 장질부사에 걸려서 신체가 허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높은 학렬을 가졌다는 내 뒤틀린 심사 때문에 소년의 계급은 낮았다. 기차가 달려왔다. 소년은 철길을 뛰기 시작했다. 시커멓고 못생긴 화통은 마치 소년을 낚아채려는 듯 길을 쓰며 달려왔다. 소년은 침묵을 3개씩, 4개씩 정신없이 뛰었고 화통은 그 목청 사나운 소리로 빼각빼각 악을 썼다. 우리들은 박수를 쳤고 동네 어른들은 철교 아래 미나리 밭으로 와르르 몰려갔다. 철교는 길었다. 그 높이는 우리들 키에 7길이나 되었고 시퍼런 강줄기에 물은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었다. 소녀는 빨랐다. 그러나 기차는, 그 더럽게 못생긴 기차는 더욱 빨랐다. 소녀는 뒤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소녀는 자빠졌다.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 소년의 어머니는 이렇게 악을 썼고 동네 어른들도 따라서 소리 질렀다. 영구야! 영구야! 뛰어! 빨리! 소년의 어머니는 목이 쉬었다. 뛰어내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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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은 일어나서 뒤를, 그 화통의 대갈통을 힐끔 쳐다보고 철교를, 한 칸밖에 남지 않은 철교를 뛰기 시작했다. 기차는 쏜살같이 소년을 놓쳤다. 소년은 없어져 버렸다. 하느님, 그 소년이 지금은 천당에 있습니까? 말씀 좀 잘해주세요. 버르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때부터 난 왕초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고요. 어차피 죽을 거 내놓지 않고 죽어서 차라리 소년이 행복한 거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주세요.
소녀는 멍석으로 돌돌 말려서 철길 옆에 사는 꼽지 영감지기로 떠났다. 달도 없는 밤길을 걸어서 별무더기만 쏟아지는 수리조합 둑을 따라서 우리들이 뱀을 잡아 목에 걸고 놀던 산으로 올라갔다. 나는 부하들을 데리고 살금살금 뒤쫓아갔다. 꼽주는 삽질을 했고 우리들은 요동 아래서 오줌을 누구는 거수경례를 했다. 꼽주는 자꾸만 봉분을 삽으로 때렸다. 소년이 아플 거라고 생각했다. 꼽주는 한참 동안 소년을 때리고 담배 하늘을 뻑뻑 빨았다. 불꽃이 예뻤다. 소년처럼. 우리는 동문을 실컷 때리고 내려가는 꼽주에게 돌팔매질을 했다. 꼽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나는 소년의 무덤 앞에 엎드려 거수경례를 했다. 그러고는 내 계급장, 미제 깡통으로 만든 계급장을 무덤 앞에 묻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왕초였으니까. 그때부터 한동안 기찻길 옆 동네는 조용해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22살이나 된 지금까지 내가 꿈꾸던 왕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 어머니는 비록 내가 4전 3패 1승이란 각고 끝에 이류대학의 대학생이 되었지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겪어보면 안다. 김홍신.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저희의 마음이 조금 건네지셨을까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다음 주면 캐나다로 떠납니다. 이번에 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반응이요? 제가 갈 때 아니 갈 준비도 바쁜데 낭독회까지 가능하겠어? 하고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가기 전에 좋은 분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 행복도 조금 건네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나이는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캐나다를 가기 전에 저는 참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갔잖아. 너 때문에 내가 포기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그만뒀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잠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는 캐나다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서희정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낭독을 배우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용순 선생님 덕분에 제가 낭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 시간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실 때 아유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덕분입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제가 처음에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선물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서희정 선생님과 이용순 선생님께서 지금 엄청 고민하실 거예요. 아까 두 분을 뽑으셔야 되거든요. 제 일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서희정 선생님, 이용순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마이크를 드리는 게 더 편하시죠? 그냥 여기 예. 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제 키에 맞췄거든요. 이 경청을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못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고, 저 선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손 내리시고요. 자, 선물 받고 싶은 사람 다시 손 들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너무 골고루 나오려나?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 반으로 나눌게요. 응? 묵지. 오케이. 자, 눈 감으시고. 자, 묵지. 자, 다시 눈 감으시고. 눈 감으세요. 눈 뜨신 분은 안 드려요. 눈 감으세요. 자, 묵지. 자, 찌 내리세요. 찌 내리세요. 네, 찌 내리시고, 네, 찌 내리세요. 자, 다시 묵지. 자, 이제 묵 내리세요. 묵 내리세요. 묵. 자, 다시 묵지. 자, 전부찌네. 자, 다시 묵지. 자, 찌 내리세요. 찌 내리세요. 자, 묵만 손 들고 계세요. 묵. 저분은 찌가 묵이지 하시나봐. 자, 묵 손 들으신 분 두 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두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복권 당첨하고 똑같은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용순 성우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김홍식 문학관 처음 와보셨죠? 네. 너무 멋지고 좋은데요. 네, 너무 아름다우시죠? 제가 제 후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문희 닮지 않았어요? 문희.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후배를 이름을 무시하고 문희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좋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논산분들 만나셨잖아요. 네, 소감 말씀해주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논산역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 너무 작아서 놀랐고요. 오면서 다 초록초록해서 또 한 번 더 감동받았고,
또 김홍신 문학관에 여기 와서 너무 멋지게 잘 지어져 있고 또 김홍신 작가님의 그 숨결 뭐 그런 걸 모루 지필관 거기서 보고 또 느낄 수 있었고 네. 또 특강할 때 계셨던 선생님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같이 낭독회를 보면서 또 감동받았어요. 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하죠. 네, 정말 너무너무 예쁜 후배예요. 지금 나에게 낭독에서 줌으로 낭독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명 디테일의 여왕이에요. 이분한테 걸려들면 낭독을 아주 디테일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칭찬도 안 해요. 저는 그래도 칭찬 많이 하잖아요. 절대 칭찬 안 해요. 오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업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박수로 우리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 우리 달팽이 낭독가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말씀 먼저 하시죠.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네. 오늘 요번에 수업 받으신 우리 15분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준비 잘 하세요. 저는 전혀 관여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네. 너무 멋지죠? 네, 멀리서 막 울산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용인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서울도 여러 곳에서 오시고 막 그렇게 어렵게 오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요. 네, 이제 들어갈게요. 저 말이 너무 많죠?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주신 저희 박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드셔야 무대에 오를 수 있다고 해서 스텝으로만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다음에는 낭독회 무대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또 가주시고 멀리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계시다가 캐나다 가시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에 계시다가 지금 잠깐 오셔서 낭독회 준비하고 해주시고 또 가시는 거예요. 대단히 좋대서 이 낭독회를 위해서 캐나다에서 오셨다가 가시는 거예요. 달팽이 낭독회에 출연해 주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성함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에서 지금 줄 서.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정은 선생님, 에세이 하셨던 김경희 선생님,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곧 나오신 분 같은 초록색 어머니 그리고 소설 낭독하셨던 박경랑 선생님, 우리 조보영 선생님, 그리고 또 스님 역할하셨던 이경현 선생님, 낭독가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낭독회에 같이 계시는 관객들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여기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낭독회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낭독회 아까 보셨던 모든 낭독가들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밖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